내용을 설명하기 앞서서 서버, 제가 서버에 대해서 이제 알려드렸는데, 서버란 무엇일까요? 이게 저희가 막연하게 서버를 생각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영화에서 보던 서버실 있죠. 영화에서 보던 서버실 이렇게 생겨서 막 컴퓨터가 엄청 막 이게 컴퓨터인지도 모르겠는데 컴퓨터인지 모르는 여러 개의 그 디바이스들이 여러 대 있고 막 이렇게 되게 큰 곳에서 막 이런 구조를 많이 볼 수 있는데, 서버는 이게 서버가 맞습니다. 하지만 서버의 개념이 이거에만 이제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설명을 드리자면, 서버는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저장하고 가공하고 유지하고 관리하는 소프트웨어적인 개념으로 프로그램이 있고, 하드웨어적인 개념으로 디바이스가 있어요. 두 개의 개념이 있습니다. 방금 전에 본 컴퓨터와 같은 사진은 이제 디바이스에 속하고요. 저희가 평상시에 짜는 프로그램 있죠. 이런 게 이제 약간 소프트웨어적 프로그램 서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클라이언트가 이제, 그러면 서버가 나왔으니까 갑자기 클라이언트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클라이언트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클라이언트는 이제 이거를 영어 단어로 그냥 해석하자면 어떤 일을 전문가에게 맡기는 의뢰인이에요. 영어 단어로 해석하면.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면 변호사가, 제가 지금 뭐 어떠한 감옥에 가게 생겼는데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해요. 그러면 제가 변호사를 선임하면 제가 바로 변호사의 클라이언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버와 클라이언트의 모델에서도 이게 다르지 않거든요. 클라이언트는 데이터의 전문가인 서버에게 데이터를 의뢰하는 것이요, 요청하는 것. 그러면 아까 서버를 변호사로 할 수 있겠고, 저와 같이 변호사에게 일을 맡기는 사람들을 클라이언트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변호사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변호사는 생각보다 많지 않고, 클라이언트는 변호사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겠죠. 그러니까 저희 프로그램에 대입하면 서버는 클라이언트는 다수, 서버는 소수, 한 대 또는 그렇게 많은 요청을 처리하는 엄청 많은 서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클라이언트만큼. 그러면 이게 어떻게 서버랑 클라이언트랑 데이터를 주고받냐? 아까 제가 말했다시피 클라이언트는 서버에게 데이터를 요청하는 거고, 서버는 클라이언트에게 데이터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서버랑 클라이언트는 데이터가 결론적으로 데이터를 요청하고 응답받는 주체인데,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바로 네트워크로 데이터를 주고받습니다. 인터넷. 소위 말하는 인터넷을 통해서 서버랑 클라이언트가 이렇게 데이터를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는 서버에게 데이터를 요청하고, 서버는 클라이언트에게 요청에 따른 응답을 하고. 근데 막연하게 인터넷 데이터를 이렇게 말하면 의미가 없거든요. 여기서 제가 설명드리는 게, 인터넷이 어떻게 데이터를 주고받고 어떻게 데이터가 어떻게 이루어졌고 그런 걸 좀 알면 좋아요. 그런 걸 이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클라이언트가 아까 제가 데이터를 준다고 했죠. 데이터를 준다고 했는데 어떤 데이터인지 알아야겠죠. 일단 클라이언트가 어떤 데이터를 요청하고 서버가 어떤 데이터를 받는지. 데이터는 프로그램에 이제 클라이언트와 서버 종류에 따라 달라요.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가 다르고 게임 서버가 다르듯이, 그에 맞춰서 클라이언트는 웹 같은 경우에는 뭐 HTML, CSS, 자바스크립트 이러한 데이터를 요청할 수도 있고, 제이슨과 같이 특정한 포맷으로 만들어진 데이터 문자열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동영상 또는 음악 스트리밍 데이터를 요청할 수도 있고, 사진 같은 것도 요청할 수 있고, 수많은 데이터가 있겠죠. 저희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지금 생각하시는 모든 것들이 데이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 5개 중에 5개의 공통점이 있거든요. 이거를 데이터라고 할 수 있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문자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사실을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모든 데이터는 문자열이고, 서버 클라이언트 모델은 문자열을 주고 받는 거예요. 결국에는 저희가 클라이언트가 서버에게 사진을 요청한다 해서 사진을 자체를 주는 게 아니에요. 사진을 주는 게 아니라 사진에 해당하는 문자열을 주고, 이제 클라이언트는 그 문자열을 받아서 이거를 사진으로 바꾸는 과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모든 데이터를 클라이언트와 서버는 문자열을 주고받고, 서버 클라이언트 모델은 문자열을 주고받는다는 사실을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그러면 HTML, CSS, JS도 문자열이고 이것도 문자열이고 이것도 문자열이고 사진도 문자열이고 모든 데이터가 문자열이라는 건 알겠는데 이거를 어떻게 주고받냐? 이걸 어떻게 주고받냐고 이제 이거 이해해야 되는데 이거는 좀 어려워요.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이제 OSI 7계층이라는 게 나와요. 이제 약자로 OSI인데 이제 풀 네이밍으로 하면 오픈 시스템즈 인터커넥션 레퍼런스 모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3학년 이후부터 배우거든요. 네트워크 시간에 이걸 배울 텐데 이거를 다 알 필요는 없어요. 이거를 자신이 서버를 작성한다 해서 이거를 전부 다 알 필요가 없고 몇 개의 소수만 알면 됩니다. 그리고 그걸 정확하게 알 필요도 없고 이러한 개념만 있다는 걸 알고 있으면 충분해요. 예를 들어서 IP 네트워크 계층에 IP가 해당하는 게 IP는 다 아시겠죠? IP는 뭐 자신 컴퓨터에 고유한 IP 그 주소가 IP고 다른 것들 설명드리자면 제가 여기서 설명드릴 게 세 가지 계층이 있어요. 근데 이 내용을 이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이해하면 돼요. 일단은 4계층에 전송계층이라는 게 있어요. 전송계층이 뭐냐면 컴퓨터 간 신뢰성 있는 데이터 전송을 보장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규격을 제공하는 게 이제 전송계층이에요.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에 클라이언트가 서버에게 데이터를 요청했습니다. 근데 이제 서로 이제 컴퓨터끼리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데이터가 중간에 네트워크 상황이 안 좋아서 컴퓨터 상황이 안 좋아서 이제 데이터가 유실될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이걸 데이터 유실이 일어나지 않고 완벽히 데이터를 주고받고 할 것인가 그러한 약속된 프로토콜이 있어요. 그게 바로 4계층에 정의된 TCP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3웨이 핸드쉐이크라는 방법이 있는데 주고 그냥 이거는 이제 이런 게 있다. 그냥 신뢰성 있는 데이터 전송을 보장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규격이 있다. 이거를 미리 사람들이 정해놓은 게 있고 이거를 나는 갖다 쓰기만 하면 된다. 이런 사실만 알면 되고 6계층에는 저희가 어떤 데이터를 인터넷에서 전송할 때 그 데이터 자체를 보내가요. 그러니까 이거를 저희는 이렇게 이러면 안 되거든요. 암호화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중간 해커가 그 데이터를 가로챌 수도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인터넷 전송을 할 때 데이터는 다루기 좋은 형태로 인코딩 되거나 보안상의 이유로 암호화를 시킵니다. 이에 대한 규격을 제공하는 게 6계층의 표현 계층이에요. 보통 이제 인코딩, 디코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 베이스 64 인코딩 같은 게 있고 암호화를 해야 되는 이유는 이제 생각하다시피 제가 그냥 평문을 그냥 일반 문자열을 어떤 사람에게 보냈을 때 그거를 중간에 해커가 가로채면 이게 보안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있는 게 6계층의 표현 계층입니다. 7계층의 응용 계층은 HTTP, HTTPS라는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토콜은 이제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에서 웹 서버에서 많이 사용하는 프로토콜이고 스테이트레스 그러니까 이제 세션이 있는데 이제 통신 간에 이제 그러한 연결 지점이 없고 이거를 서버에서 관리해야 하는 그러한 프로토콜이에요.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알면 돼요. 7계층에는 HTTP랑 HTTPS가 있고 6계층에는 인코딩, 디코딩을 하고 4계층에서는 신뢰성 있는 데이터 전송을 보장하기 위한 규격을 제공하고 그러면 이거 말고 또 한 개가 더 있거든요. 소켓이라는 게 있어요. 소켓은 이게 지금 딱 봐도 제가 이게 지금 몇 가지 설명 안 드렸는데 엄청 복잡하잖아요. 이게 너무 복잡하니까 이제 버클리대에서 소켓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제 BSD 소켓이란 걸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나온 거냐면 너무 복잡한 나머지 그러니까 OS 7계층이 너무 복잡한 나머지 전문화된 영역을 TCP 4계층으로 붙였어요. 근데 이것도 복잡하다 생각해서 TCP 4계층을 소켓 계층으로 하나로 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소켓은 되게 간단해요. 네트워크를 하려면 아까는 저희가 4계층도 신뢰성 있는 데이터 전송을 보장하기 위한 이 방법도 고려해야 됐고 인코딩, 디코딩도 고려해야 됐고 여러 가지 방법, 하위 계층을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야 되는데 소켓을 사용하면 이 네 가지 과정만 거치면 돼요. 소켓을 만들고 클라이언트는 그 서버에 연결을 시도하고 서버는 연결을 기다려요. 그리고 소켓으로 이제 서로 연결이 되면 통신을 하고 소켓을 닫아요. 그런 식으로 문자열을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좀 이제 이게 제가 좀 자주 사용하는 두 가지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자주 사용하는 네트워크 통신 방법의 두 가지인데 하나가 소켓이고 하나가 HTTP인데 소켓은 아까 말했다시피 이제 이렇게 소켓을 만들고 통신을 하고 소켓을 닫고 이렇게 하면 근데 이제 소켓의 장점은 뭐냐면 통신이 유지돼요. 통신을 이제 클라이언트랑 서버랑 서로 끊기 전까지는 이제 계속 문자열을 주고 받을 수 있습니다. 양방향으로. 근데 HTTP는 이제 다른 통신 방법으로는 하이퍼텍스트 전송 프로토콜, 그러니까 HTTP라는 게 있어요. 이런 거는 이제 HTML 같은 하이퍼 미디어 문서를 전송하기 위한 애플리케이션 레이어 프로토콜이에요. 이제 이거는 웹에서 주로 쓰이는 전송 프로토콜이고 되게 많은 내용이 있거든요. 근데 HTTP에 대한 내용만 해도 엄청 많은 내용이 있는데 여기서 다 설명드리지 않고 이제 좀 이거는 혼자서 이제 알아보는 걸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알아두면 좋은 게 쿠키, 세션, 상태 코드, 그리고 요청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알아두면 좋고 요청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태 코드가 뭐냐면 상태 코드는 이제 그 요청이 실패했는지 성공했는지 그런 여부들을 담고 있는 그런 코드고 요청 방식은 어떻게 요청할 건지 겟 메서드로 요청할 건지 포스트 요청할 건지 그런 것들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알아두고 그냥 나중에 혼자서 그냥 공부를 해보는 식으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잠깐 여기까지 있는데 여기까지 했어요. 지금 HTTP랑 소켓이랑 4계층 전송 이제 이런 OSI 7계층 이런 잠깐 내용을 다뤘습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면 서버랑 클라이언트는 데이터를 주고받고 클라이언트는 데이터를 의뢰하는 것, 서버는 데이터를 클라이언트에게 전송하는 것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데이터는 뭐냐면 문자열. 결론은 이런 데이터의 종류가 있지만 그 결과는 원초적으로 문자열이라는 걸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걸 네트워크로 어떻게 주고받냐면 OSI 7계층과 각종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이렇게 주고받는다. 그리고 이제 네트워크는 소켓이나 HTTP 프로토콜 이용한다. 이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만 이제 이건 설명드리고 다음은 저희 이제 예제인데 저희가 웹 어플리케이션, 웹 프로그램, 네이버, 다음 그런 웹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그런 내부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아까 간단하게 제가 클라이언트는 데이터를 요청하고 서버는 데이터를 응답한다 했습니다. 근데 응답한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클라이언트가 웹 서버라는 거에게 요청을 해요. 그리고 웹 서버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클라이언트의 요청에 대해서 이게 정적인 요청인지 동적인 요청인지 판단을 해요. 정적인 요청이면 자신이 처리를 하고 동적인 요청이면 WAS 그러니까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 소칭 이제 약칭 WAS라고 하는 이제 서버에게 동적인 리소스를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WAS는 동적인 리소스를 정적인 리소스로 만들어서 웹 서버에게 전달하고 웹 서버는 그 데이터를 클라이언트에게 리스폰스하는 식으로 응답하는 식으로 이제 웹 프로그램이 동작을 해요. 근데 여기서도 지금 내용이 되게 어렵거든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 되게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해하실 필요 없고 그냥 웹 서버라는 게 있고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라는 게 있는데 웹 서버는 톰캣 엔진엑스라는 거고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는 저희가 작성한 프로그램 있죠. 제가 자바로 짜든 C 언어로 짜든 C++로 짜든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 그러니까 HTML을 반환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작성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게 바로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입니다. 웹 서버는 웬만하면 가져다 쓰실 거고 이거는 웹 서버는 본인이 이제 개발은 거의 안 할 거예요. 웬만해서는 웹 서버를 미래에 개발하실 수 있겠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웹 서버를 톰캣이나 엔진엑스 같은 프로그램을 가져다 쓰는 식이고 저희가 실제로 개발하는 건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 이거를 개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에 DB를 연동해서 이렇게 웹 프로그램을 작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플로우를 설명드리자면 클라이언트가 리퀘스트를 해요. 서버에게 리퀘스트를 하는데 웹 서버가 그 리퀘스트가 정적인 요청인지 동적인 요청인지 판단을 해요. 정적인 요청이면 자기 선에서 요청을 끊어버립니다. 응답을 하고. 하지만 동적인 리소스 같은 경우에는 웹 서버가 처리를 하지 못해요. 그래서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에게 요청을 위임합니다. 요청을 위임하고 이 요청을 다시 요청을 처리해서 와스가 요청을 처리하고 그 동적인 리소스를 정적인 리소스로 만들어줘요. 그거를 웹 서버가 받아서 클라이언트에게 그 데이터를 그대로 리스폰스 응답해주는 식으로 플로우가 동작을 합니다. 클라이언트, 웹 서버, 와스에서 뭐 데이터를 처리하고 DB를 이용해서 처리를 하든 뭐 어떻게 처리를 하든 데이터를 처리를 하고 웹 서버에게 연결하고 클라이언트에게 전송을 하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웹 서버는 저희가 개발할 일이 거의 없다는 거. 학생은 아마 개발 안 할 거예요. 학생 때는 와스를 저희가 개발할 거는 주로 와스 이 프로그램을 작성을 할 거고, 나중에 이제 이 발표를 하면서 제가 잠깐 자바 스프링으로 와스를 작성을 할 겁니다. 이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실제로 아까 말했다시피 소프트웨어적 프로그램이 있었고 하드웨어적 서버가 있었죠. 소프트웨어적 서버가 있었고 하드웨어적 서버가 있었죠. 소프트웨어적 서버는 자바 스프링으로 작성을 할 거고, 하드웨어적 서버는 본인의 컴퓨터를 이용할 수도 있겠지만 요즘에 약간 대클라우드 시대, 빅클라우드 시대잖아요. 그래서 클라우드 AWS를 이용해서 한번 배포를 해볼 생각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이해되셨나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다음 장으로 갈게요. 이제 제가 간단하게 스프링 부트 프레임워크를 이용해서 간단한 서버 프로그램을 작성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코드를 보는 게 아니라 서버가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이런 것만 보시면 돼요. 서버가 약간 이제 웹 프로그램이 이렇게 동작을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화면 공유를 좀 바꿀게요. 보통 이제 프로젝트를 만들고 저희가 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저희가 맨날 프로젝트 만들잖아요. 프로젝트 만들고 지금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는 방법은 중요하지 않고 그냥 이게 이렇게 되는 거를 그냥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제가 하는 걸 지금 이해하실 필요는 없어요. 테스트 서버. 그 질문 있으시면 개인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바로 이제 질문 반영해서 요청이나 질문 반영해서 이제 좀 알려드릴게요.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제가 뭘 할 거냐면 간단하게 웹 프로그램을 짤 거예요. 웹 프로그램을 짤 건데 어떤 프로그램을 짤 거냐면 그냥 제 웹페이지로 요청하면 저는 이제 문자열을 줄 겁니다. 여러분한테 아까 제가 모든 데이터는 문자열로 이루어져 있다 했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간단한 문자열을 줄 거고, 그 문자열이 뭐냐면 헬로 월드입니다. 헬로 월드 줄 겁니다. 어떻게 줄 거냐면 사실 서버가 그냥 아까 말했다시피 이제 클라이언트가 서버에게 데이터를 요청하고 서버는 클라이언트에게 데이터를 주는 거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클라이언트가 저에게 요청을 하면 저는 클라이언트에게 헬로 월드라는 데이터를 줄 겁니다. 리턴 헬로 월드. 그러면 이게 뭐냐면 지금 제가 작성한 게 뭐냐면 저한테 제 서버로 지금 요청을 했을 때 저는 헬로 월드를 라는 문자열을 지금 리턴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와스입니다. 와스. 이게 지금 방금 제가 작성한 게 와스고, 웹서버는 제가 작성할 일이 없다 했죠. 웹서버는 지금 스프링 프레임워크에서 이미 내장으로 톰캣이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건드릴 필요가 없고, 저는 그냥 와스만 작성을 해서 이 프로그램을 이제 실행을 시키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고 어떻게 할 거냐면 이제 저는 제 웹서버에게 한번 요청을 보내볼 거예요. 제가 클라이언트의 입장으로서 한번 요청을 보내볼 겁니다.
요청을 보내면 이 헬로 월드가 지금 찍히는 게 보이시죠? 좀 작아서 안 보이면 제가 좀 키워드릴게요. H1 태그로 지금 이게 헬로 월드가 찍혔는데 보이시죠? 지금 이게 그냥 서버에서 클라이언트에게 헬로 월드라는 문자열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문자열이에요. 이게 문자열인데 지금 이게 저만 접속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접속할 수 있거든요. 여기로 다 접속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접속하냐면 제가 접속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IP 컴피그 쳐서 이게 제 IP 주소거든요. 제 서버로 접속하기 위해서는 제 IP 주소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 IP 주소를 이 주소를 웹 브라우저에 검색하면 제 프로그램이 여러분 이제 클라이언트에게 데이터를 줄 겁니다. 여기로 접속하시면 이제 여러분도 헬로 월드라는 글씨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좀 설명드린 게 있었는데 이걸 설명 안 드렸네요. 동적인 리소스가 있고 정적인 리소스가 있다 했죠. 정적인 리소스는 뭐냐면 변하지 않는 거. HTML, CSS, JS 그런 것들은 이제 정적인 리소스예요. 근데 이게 네이버 같은 페이지 보면 로그인 하는 사람마다 이제 그 페이지마다 되게 사람마다 보는 페이지가 다르잖아요. 그런 거는 그럼 사람마다 모든 페이지를 이제 다 분류해 놓은 게 아니라 정적인 리소스로 담당해 놓은 게 아니라 이제 그 요청이 들어오면 그걸 보고 정적인 리소스를 만들어서 이제 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좀 약간 좀 다른 얘기인데 약간 좀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이거는 이제 인덱스로 들어오면 이것만 하면 재미없으니까 이제 좀 다른 것도 해보면 제가 약간 계산도 해줄 거예요. 플러스 그러니까 더하기도 해주는 프로그램을 한번 이제 서버를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제 패스 이렇게 하면 이제 여러분이 제 컴퓨터로 더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클라이언트가 잘못했다. 잠시만요. 이제 플러스라는 메서드를 이렇게 하면 8 보이시나요? 8? 이거 이렇게 8 지금 보이시죠? 3이랑 5를 더해서 8이라는 문자를 지금 준 거고 뭐 7 넣으면 이거 10이라는 데이터를 준 거고 뭐 5 이거 4 이렇게 하면 7이라는 데이터를 준 거예요. 이해돼서 이거는 이제 이렇게 할 수가 있고 플러스라는 걸 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서버가 이제 이러한 데이터를 처리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서버는 이제 클라이언트의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서블렛 이제 서버는 여러분에 대한 정보를 로깅할 수도 있고 여러 개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시스템 이제 뭐 어디서 요청을 했는지 뭐 어디 IP에서 요청을 했는지 리모트 뭐 어디 메서드로 호출했는지 어디 URI로 요청을 했는지 요청된 리퀘스트드 URI 이렇게 다 이제 로깅을 남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실행해 보면 지금 여기서 이제 로그가 남거든요. 보여드릴게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여기 말고 인덱스로 요청을 했을 때
잠시만요. 왜 갑자기 안 되지? 이렇게 찍혔죠. 잠깐. 네, 이렇게 지금 요청한 IP가 이거고, 이건 자기 주소는 이렇게 찍히거든요. 이렇게 찍히고 이제 리퀘스트 URI는 이렇게 찍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여기 한번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도 여기 한번 들어가 보시면 이제 이게 찍히거든요. 이거 지금 제가 찍히는 거 실시간으로 보고 있으니까 여기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제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아무도 안 들어왔거든요. 이 페이지로 안 들어와지나요? 아무도 안 들어오시는데 이 페이지로 웹 브라우저에 이제 요청을 해서 한번 들어가서 제가 제 서버가 여러분한테 데이터 주는 걸 확인을 해보세요. 진짜요? 안 돼요? 로컬 환경이라 그런 거 같네요. 로컬이라 안 되나 보네. 도메인 따르나 보네요. 그러면 이거를 지금 로컬이라서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거를 제가 그러면 AWS에 배포를 해볼게요. 그때 되는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지금은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여기에 요청을 했고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이렇게 제가 요청을 하면 데이터가 이제 다시 반환되는, 그에 맞게끔 반환되는 로직을 짰고, 이제는 뭐 할 거냐면 지금 이게 제가 짠 소프트웨어라고 생각할게요. 이게 지금 제가 계산기를 제공하는 게 제 소프트웨어입니다. 플러스라는 인트를 주게 주면 제가 더하기를 해줄 거예요. 이게 제 프로그램이고 이 프로그램을 배포할 컴퓨터가 있어야겠죠. 이 프로그램 배포할 컴퓨터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이 프로그램은 AWS라는 아마존 웹 서비스를 이용해서 이제 할 겁니다. 이게 뭐냐면 좀 이제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그냥 컴퓨터 빌려주는데 컴퓨터를 빌려주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EC2를 빌려가지고 배포를 해볼 건데 이 프로그램을 이렇게 여기서 로그인을 하고 아마존에 회원가입을 하고 저는 로그인 아이디가 있으니까 했는데 여러분 이제 회원가입을 하고 원래는 EC2를 빌려서 EC2에 이제 원격 접속, 그러니까 SSH나 PuTT를 이용해서 원격 접속을 해서 해야 되지만 이제 좀 과정이 좀 복잡하니까 그냥 저는 클라우드9이라는 곳에서 그냥 클라우드9을 통해서 EC2를 빌려가지고 여기 한번 배포를 할게요. 그러면 이제 뭐 테스트 서버 이렇게 하고 테스트 서버 API 대문자 테스트 서버 짜고 이 AWS에서 빌리고 저는 우분투 서버로 우분투 리눅 이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클라우드9은 다른 EC2는 여러 가지 있는데 아닌가? 아무튼 클라우드9은 지금 운영체제가 아마존 리눅스나 또는 우분투 서버 두 서버만 빌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간단하게 지금 클라우드9 서버를 지금 빌렸고 이거를 실행시켜 보면 EC2로 이제 접속할 수가 있어요. 클라우드9은 바로 EC2로 접속을 하는데 이걸 개발 환경으로 접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고 이걸 이제 서버를 만드는 중에 서버에서 이 코드를 서버에서 배포를 해야 되잖아요. 코드를 서버에서 배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코드를 서버로 옮길 필요가 있어요. 이 코드를 서버로 옮길 필요가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할 거냐면 바로 Git을 이용할 겁니다. 저번 시간에
이제 회장님이 그 기세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서 이걸 git init을 하고 git 레퍼지토리를 만들어서 GitHub에 들어가서 제 아이디를 로그인을 하고 레퍼지토리를 판 다음에 레퍼지토리를 하나 팔게요. 이거 핌 서버 이렇게 만들게요. 레퍼지토리를 팠고 여기로 이제 이 주소를 복사해서 여기로 이제 리모트를 등록을 하고 오리진으로 등록하고 이거를 커밋하고 전부 모든 파일을 커밋을 하고 이렇게 프로그램 이거를 푸시를 한 다음 푸시를 하면 git 레퍼지토리에 제 거 지금 서버에 대한 모든 소스 파일이 GitHub에 올라가겠죠. 그럼 이걸 보면 지금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제 소스 파일이 이렇게 올라왔고 이거를 서버로 가져올 거예요. 여기로 가져올 겁니다. 여기서는 git 클론 해서 제 거 소스 파일을 그대로 가져옵니다. 그러면 생기겠죠. 핌 서버가 생겼습니다. 여기 이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 이제 서버에서 100%가 완료된 거예요. 되게 간단하죠. 되게 간단한데 일단 근데 좀 앞서 생각할 게 일단은 자바 버전이 제가 이 프로젝트 만들 때 자바 버전이 18이었거든요. 근데 자바 지금 버전을 보면 자바 자바 버전을 어떻게 보지? 한 개네. 자바 버전이 지금 8이에요. 8. 자바 버전이 8인데 제가 프로젝트 만들 때는 자바 버전이 11이었어요. 그러니까 자바 버전을 이제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sudo apt-get install open jdk 11 jdk 이게 왜 안 되지? 이게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한번 빌드를 한번 시도를 해볼게요. 자바 버전이 안 맞는데 이러면 아마 안 될 거예요. 일단은 빌드 권한을 주고 이게 지금 제가 사용하는 게 빌드 툴이라는 건데 빌드 툴을 이용하면 프로그램 빌드를 좀 더 쉽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그냥 빌드 툴이라는 게 있고 이 빌드 툴이 프로그램을 빌드를 해준다. 그것만 알고 있으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주냐면 실행 권한 주고 빌드 툴에 실행 권한을 주고 이걸 통해서 빌드를 합니다. 이러면 이제 제 프로그램이 빌드가 돼요. 아까 짠 그 서버 이제 빌드가 되는데 아마 자바 버전이 안 맞기 때문에 에러가 날 겁니다. 일단은 빌드 한번 해볼게요. 빌드가 과정이 좀 시간이 걸리거든요.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때까지 좀 물어볼 거 있으면 좀 질문을 받을게요. 좀 빠르게 설명했거든요. 제 생각보다 너무 빠르게 설명을 해서 질문을 합시다. GitHub가 왜 필요하냐면 아까 이제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GitHub가 왜 필요하냐면 제가 로컬 환경에서 소스 코드를 짰어요. 로컬 환경에서 소스 파일을 작성했는데 이제 서버 컴퓨터에서 배포를 하는 거는 서버 컴퓨터잖아요. 저는 로컬 컴퓨터에서 개발했는데 소스 파일이 필요한 건 서버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냐면 GitHub에 제 거 소스 파일을 올리고 서버에서 이 소스 파일을 클론해서 그 소스 파일을 클론하고 그 파일을 빌드해서 배포를 하면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GitHub가 없을 시절에는 뭐 파일을 압축해서 보냈다든지 아니면 그때도 SVN이라든지 빌드 버전 관리는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일단은 GitHub가 소스 파일을 이제 버전 관리 목적이 지금 사용하는 거는 버전 관리 목적이 아니라 소스 파일을 옮기는 목적인데 없을 시절에는 뭐 USB로 소스 파일을 뭐 압축해서 뭐 이렇게 USB로 옮겨서 서버에 소스 파일 올리고 실행을 했겠죠. 그걸 빌드해가지고. 지금 많이 편해진 겁니다. GitHub가 생겨서 소스를 이렇게 간편하게 툭툭 옮길 수 있으니까. 네, 그렇죠. 클라우드를 이용하기 위해서, 클라우드에 소스 파일을 올리기 위해서. 그래서 GitHub를 사용하는 겁니다. 자바 버전이 안 맞네요. 또 되네 이제. 지금 이제 자바 버전을 자바 11을 설치를 하고 있어요. 이게 근데 항상 중요하거든요. 항상 많이 겪으실 거예요. 버전 관리 때문에. 아니 그 GitHub 말고 버전 관리. 그러니까 뭐 여러분이 사용하는 이제 프로그램 작성하게 되면 여러 프로그램을 가져다 쓸 거거든요. 근데 그게 버전 때문에 계속 충돌나요. 버전이 안 맞고 호환이 안 되고 서로 그런 것 때문에 한 환경을 잡는 데만 진짜 최소 일주일이 걸리는 그런 상황도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버전 관리가 버전을 맞춰주고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좀 이제 이런 걸 좀 인지를 하고 이제 제가 짠 프로젝트도 자바 11인데 자바 11이 이제 위에서 돌아가는데 자바 8로 이제 지금 서버는 자바 8로 돌아가니까 지금 빌드가 에러 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방금 이제 이제 자바 11을 설치했고 이제 자바 11로 이제 빌드를 하면 이제는 성공할 거예요. 이제 다시 빌드를 시도를 해보고 또 다른 질문 있나요? 지금 빌드를 하고 있습니다. 빌드하고 AWS 장점이 뭐냐면 제가 배포를 하면 이 배포된 여기를 그 도메인으로 주더라고요. 도메인으로 그래서 접속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빌드를 하고 좀 간단하게 빌드 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빌드 툴이 뭐냐면 지금 저는 그레이들이라는 걸 사용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약간 제가 아까 말했죠. 버전 관리. 어떠한 버전, 그러니까 제 프로그램에 필요한 프로그램 있잖아요. 제 프로그램에 필요한 라이브러리. 뭐 C 언어로 치면 str 스트링 라이브러리, 스트링 헤더, 아니면 뭐 스탠다드 라이브러리 헤더, 그런 것들도 일종의 라이브러리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라이브러리들은 업데이트가 안 되지만 이제 여러분이 실제로 프로그램을 작성하게 되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라이브러리를 하게 돼요. 만약 뭐 DB를 사용한다고 하면 DB에 대한 라이브러리를 추가해야 되고 뭐 여러 뭐 진짜 라이브러리가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라이브러리들을 근데 그런 라이브러리들이 버전이 다 달라요. 버전이 호환되는 버전이 있고 이 버전은 이 버전과 호환되고 이 버전은 이 버전과 호환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버전에서 계속 충돌이 나서 프로그램 자체가 이제 빌드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이게 빌드 툴이 뭐냐면 빌드 툴은 그런 걸 좀 더 쉽게 해주기 위해서 그냥 의존성을 옛날에는 일일이 라이브러리를 직접 인터넷에서 다운받고 직접 컴퓨터에 설치해서 이걸 썼어야 됐거든요. 근데 빌드 툴을 사용하면 원격으로 그냥 제가 어떠한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겠다 이렇게 문자로 써주기만 하면 이 주소로 들어가가지고 의존성을 다운을 받아서 제가 직접 다운을 받지 않아도 편하게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게 빌드 툴입니다. 그리고 이런 거 플러스 이거를 이제 한 번에 빌드라는 명령어를 치기만 하면 바로 빌드가 되는 그런 거죠. 아까 이제 빌드 페일뷰어를 떴었는데 자바 11을 설치하고 빌드를 하니까 빌드 서세스풀이 떴죠. 좀 크게 보여드릴게요. 그럼 빌드를 하면 어디 파일에 빌드 폴더에 빌드 파일이 올라가요. 빌드 폴더에 빌드 파일이 올라가서 여기에 라이브러리스에 자라는 이제 자바 실행 파일이 나옵니다. 자바 실행 파일. 자바 실행 파일이 나와서 이거를 실행을 하면
java.jar 데모 이게 이제 서버에서 배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켜지고 있으니까 아까 이제 지금 서버에서 실행됐고 지금 접속이 되죠. 이렇게 여기로 들어오면 로그도 찍히고 있고 정상적으로 여기는 아마 들어오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로 한번 들어와 보세요. 여기도 안 들어와지나? 이거 안 들어와지면 한번 다른 방법 있긴 한데 일단 한번 들어가 보실래요? 그러면 안 되면 이제 제가 이거는 AWS 그건데 AWS에서 서버 빌릴 때 보안 인바운드 그룹이라는 게 있거든요. 보안 이거는 그냥 인스턴스가 제가 컴퓨터를 빌렸잖아요. 컴퓨터를 빌리면 저만 접속을 해야 되는데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막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제 컴퓨터에 서버를 설치해.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게 말이 안 되니까 특정 IP에서만 해당 서버에 접속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약간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특정 IP에서만 해당 서버로 접속할 수 있게끔 인증된 IP에서만 원격 서버에 접근할 수 있게 하고 인증되지 않은 서버는 접근을 못하게 하는 게 있는데 아마 그게 이제 방화벽이거든요. 그냥 일종의 방화벽인데 아마 이거에 걸려가지고 안 되는 것 같은데 보통 이게 80번 포트거든요. 지금 80번 포트는 웹에서 많이 제공하는 포트예요. 그래서 웹에서 이렇게 제공하는 포트는 사실 열어놔도 상관이 없어요. 모든 이제 서버에 열어놔도 상관이 없고 이건데 인바운드 규칙을 편집하고 규칙을 추가해서 모든 HTTP 이거에 대해서 위치 무관 하면 이제 규칙 추가, 규칙 저장 이렇게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제 서버에 접속할 게 있게끔 한 거거든요. 다시 한번 접속해 보실래요? 지금도 그러나? 지금도 그러세요? 지금도? 잠시만요. 음, 인바운드 규칙. 열어놨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네. 로컬에서만 접근을 할 수 있네요. 이것 때문인가? 스프링부트. 애플리케이션 서포트. 안 되네요. 서버를 껐다 켜야 되나? 서버를 한번 껐다 켜볼게요. 서버를 재부팅을 해보고 재부팅하는 중간에 아까 이제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아까 지금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서버랑 클라이언트가 통신하는데 통신하는 데이터는 문자열 이게 중요해요. 이거 계속 강조드리는데 이것만 알고 가도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이것 문자열 주고받고 저희가 생각하는 동영상 사진 뭐 그러한 기타 자료들 데이터들 전부 다 문자열입니다. 그러니까 동영상 자체를 주고받는 게 아니에요. 동영상 자체를 주고받는 게 아니라 문자열을 주고받고 그 문자열을 해석하는 뭐 라이브러리라든지 프로그램이 있겠죠. 그러한 문자열을 해석을 해서 동영상으로 만들고 다시 사진으로 만들고 그렇게 작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깐만 다시 보면 클라우드9 다시 들어가서 다시 빌드 들어가서 다시 실행해 보면 여기로 한번 다시 접속해 보실래요? 아 그래? 왜 그러지? VFS 커넥션? 오류가 발생하면 한번 이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스택 오버플로우 있는데 음, 아마 클라우드9에 배포하면 안 되나 봐요. EC2에 배포를 해야 되나 봐요. 클라우드9에서는 배포를 할 수 없는 환경인가? 이거는 나중에 제가 한번 알아봐서 알려드릴 수 있으면 말씀해드리겠습니다. 물어보시면 저는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발표 여기까지만 할게요. 안 돼, 왜 접속이 안 되지? 아무튼 더 질문사항 있어요. 질문사항 좀 이제 오늘 발표했던 거 정리해드리면 서버는 좀 간략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서버는 하드웨어적인 서버가 있고 소프트웨어적인 서버가 있으며 소프트웨어적인 서버는 프로그램이고 하드웨어적인 개념은 디바이스. 그래서 하드웨어 서버는 뭐 대기업에서는 이렇게 돼 있겠죠. 대기업에서는 막 모니터도 설치 안 돼 있고 그냥 순순히 그냥 데이터만 처리하기 위한 그런 서버들이 분산되어서 설치되어 있을 거고 작성한 프로그램 서버는 GitHub에 올라가 있겠죠. 이러한 소스 파일들은. 그래서 이제 클라이언트는 그리고 서버에게 데이터를 요청하는 의뢰인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고 모든 데이터 주고받는 모든 데이터는 문자열이고 어떻게 주고받냐면 네트워크는 OSI 7계층 그리고 이러한 프로토콜을 사용하고 방법으로는 소켓으로 이제 통신할 수도 있고 HTTP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통신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웹 내부 아키텍처는 이렇게 웹 서버에서 이제 웹 서버가 특정 포트에서 이제 리퀘스트를 리슨하고 있고 듣고 있고 이거를 이제 와스에게 요청을 위임해가지고 요청을 대신 와스가 처리하고 정적인 데이터를 다시 받아서 클라이언트에게 전송하고 그리고 프로그램 서버는 스프링을 작성해도 되고 노드를 작성해도 되고 뭐 장고 플라스크 엄청 많습니다. 근데 저는 스프링을 주로 하기 때문에 스프링으로 작성을 한 거고 AWS를 통해서 하드웨어를 배포할 수 있어요. AWS를 통해서 배포할 수도 있고 보통 이제 EC2를 빌려서 하는데 저는 그러니까 이게 SSH랑 푸티를 사용해야 되는데 이거를 보여드리기에는 너무 시간이 좀 걸리고 내용도 어려워서 안 했거든요. 근데 클라우드9에 그래서 하면 될 줄 알았는데 클라우드9이 안 되네요. 클라우드9에는 배포가 안 되니까 여러분이 이제 하려면 EC2를 빌려서 EC2에 아까 말했던 인바운드 규칙 그러니까 방화벽을 수정을 하고 배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버전 항상 이런 버전들을 잘 확인을 하고 빌드툴 같은 경우에선 빌드툴 그레이드도 있고 메이븐도 있어요. 빌드툴이 되게 많은데 종류는 메이븐, 그레이드를 주로 쓰고 자바 진영에서는 그레이드랑 메이븐을 주로 쓰고 거의 반반 쓰거든요. 빌드툴을 이용해서 빌드를 하고 그거를 자바로 실행하면 이제 서버에서 배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저는 신경 안 써도 서버에서 알아서 컴퓨터에서 처리하는 거죠. 로컬 컴퓨터는 자유롭게 쓸 수 있고. 그래서 여기까지입니다.